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선 후반부에 들어선 민주당의 새 예비 후보는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호남 표심이 이제 과연 새 후보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27일 이재명 예비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과연 좀 얼마를 찍을지 두 분의 생각을 먼저 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표심, 이재명 누적 득표율. 예, 홍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지금 뭐 몇 프로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기는 어려운데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지금 최근에 그 투표율 자체가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저 영남권에서 70%까지 육박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도 호남권에서도 상당히 그 60% 최소 60% 이상은 투표를 하고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어차피 대세론이 형성된 가운데이기 때문에 최소 80% 중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은 누적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89.56이 나왔죠. 89.56 그 네. 현재 누적이 돼 있고 네. 영남에서는 지금 90%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영남권만큼은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80% 중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호남에서요? 예, 호남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우세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네, 조혜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변수가 없다. 예, 옛날에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네. 광주 이변 같은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네네.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호남 주민들이나 또 호남의 민주당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경우에 그런 이변들이 일어났고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냥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런 이변이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호남의 주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그런 특별한 전략적 고려를 할 것인지 네. 그게 좀 의문이고 하려고 한다고 전략적 고려를 한다면은 딴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이렇게 뭐 90%씩 나오는 거는 본선에서 안 좋다. 그러니까 좀 경쟁이 되게 구도로 만들어주자, 좀 흥행이 되게 만들어주자, 네네. 국민들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려면은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최소 뭐 15%, 20% 정도 각자 네. 10%에서 20% 정도는 얻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전략적 고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좀 당원 구성상으로도 좀 가능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 두 후보가 그래도 이 좀 중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이런 정도 중량감 있는 분들이 오면은 이게 되는데 인위적으로 그게 되기 더 어렵다. 그래서 변수가 네.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 관전 네. 포인트를 얘기하면 도리어 이재명 후보가 얼마큼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2위가 누가 되느냐, 그 2위가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위가 두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왜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어차피 지금 경선의 1위가 누가 되느냐는 뭐 네. 별 이제 이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등이 유의미한 2등이 된다면 향후 당내에서 여러 가지로 네, 역할을 할 수 있다.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입지도 있기 때문에 네. 2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낮은 득표율로 되면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뭔가를 하기에. 그런 네. 걸 감안한다면 최소한 최종적으로 호남에서부터 수도권 지금 제일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니까 네. 여기서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2위권을 차지하는 게 2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후에 정치적 어떤 그 경로 미래를 향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의미한 누적 득표율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2위가 누가 될 것인지 향후 민주당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심리를
경기를 엽니다. 속도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신속 판결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비쳤습니다. 대선 전 판결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역시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당의 입장이 맞은 거죠. 신속 판결을 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일 전에 네. 판결 나야 된다. 6월 3일 전에. 예, 그것도 뭐 6월 2일, 1일 이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네. 상당히 좀 그래도 조금 앞서서 나야 되고, 그건 전부터 제가 말씀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5년 이후로 미뤄도 법원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네. 임기 중에 재판을 해도 더 어려워집니다. 임기 중에 재판을 해서 유죄가 나버린다. 또 금고 이상의 행위면 대통령이 파면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제 무죄를 하면 결국 뭐 대법원도 권력의 눈치 보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법원으로서는 위상 권위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무죄든 유죄든 선거 전에 결론 내려야 된다고 제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네. 그냥 대법원에서 소부에다가 배당하고 그다음에 소부에서 좀 심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소부가 감당하기 좀 버겁다. 네네. 판례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고 재판관끼리 합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있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네. 그럼 전원합의체에서도 또 시간이 있다가 또 이 길 잡고 이랬으면은 이거는 그냥 선거일 전에 선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대법원이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다. 특별히 애미부여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소부에다가 배당하고 2시간 만에 전압으로 넘겨버리고 그날 바로 전압 회의를 열어버리고 네. 이틀 뒤에 또 회의를 잡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의도라는 거는 대선 전에 판결하겠다는 선고하겠다는 거 아니고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결론이 어떨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 전에 판결을 내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전원합의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기각하고 원심 확정, 그럼 이제 네.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방법. 그럴 때는 이제 서울 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 2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때 이제 양형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파기자판인데 이건 이제 네. 스스로 2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에서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재로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두 가지인데 예. 글쎄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원심 확정이 돼서 기각되면 그냥 문제가 해소되는 거고 만약의 경우 파기환송이 돼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통상 고법에서 2심 절차 받고 또 대법으로 와서 확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피선고권이 박탈되냐 안 되냐는 모르는 상태에서 선고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확정할 수 없는 걸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할까 이 문제죠. 전원합의체는 여러 가지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제가 보기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법조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판결 나기가 아무리 빨리 속도를 내더라도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설사 하더라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다. 다만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정치적 타격은 있겠죠.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떤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네. 또는 국민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사법부의 권한 행사 아니냐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4강 경선 대진표가 어제 이 시간쯤에 이제 나왔는데 안철수 예비 후보가 마지막 이제 티켓을 주면서 찬탄이 반탄 2 구도가 됐습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의 마지막 최종 진출, 4강 진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지 먼저 국민의힘 4강 경선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반 그 시중의 예측하고는 좀 틀린 거죠. 나경원 후보가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간 것이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이변이 벌어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안철수 후보 자신의 요인이 있고 네. 나경원 후보의 요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중첩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응답하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무당층이라 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최소한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응답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 가지고 탄핵 반대가 3이 되고 탄핵 찬성이 1이 되는 그림, 3대 1이 되는 그림. 네. 또 다르게 말하면 안철수 정도 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아예 4강에도 못 들어가는 선택을 못 받는, 다르게 말하면 배제되는, 네. 배척되는 이 그림이 본선에서 좋을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이게 좋을까? 네. 그런 고려들을 뭐 조금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두 분의 차이가 나경원, 안철수 후보 차이가 뭐 월등하게 평소에도 막 그냥 격차가 났던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의 차이인데 그럼 선택이 하기 나름인데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좀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있는데 중첩돼 있는 이미지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걸까요? 그 양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같은 어느 정도 이제 소위 그 탄핵에 그 찬성하는 입장,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한다는 측면에서 그 표를 나눠간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또 역으로 얘기해서 구도 자체가 좀 그 선명해지고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전체 구도가 탄핵 그 찬성이 아주 소수고 전체가 탄핵에 찬성하는 이런 구도 3대 1로 만들어졌으면 아마 기세 싸움이 좀 밀리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기회도 되고 뭐 도전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7일, 28일 이렇게 이제 경선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9일 날 이제 결과가 이강이, 나오는데. 예, 결과가 나와서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날 확정이 되고 안 되면 이제 이강이 다시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선까지 갈까요? 이게 4강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다수는 이 그 결선 투표를 또 이강이 결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을 누구로 보십니까? 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 자리를 놓고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경쟁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또 역으로 보면 추세상으로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정체 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예요. 네. 그래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보면 우리가 그 현재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최소한 홍준표 후보는 뭐 그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한동훈 후보는 약간 그 올라가고 상승세를 있고. 약간 네. 보이고 있고 반면에 1등으로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정체 내지는 약간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그 정확히 저도, 어렵다. 예,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 의원님은요? 저는 더 어렵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예, 더 말씀하시기도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네. 뭐 보는 거는 조금 더 짐작이 뭐 되는 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말하기는 더 어렵고. 네네. 어쨌든 저희 당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뭐 탄핵
인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8강이 압축되고 4강이 또 형성이 되는데 이변이 일어나고 네. 또 양강으로 또 압축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이 구도가 서고 네. 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상황이 되고 거기서 어떤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또 단일화 경선까지 또 이루어지고 네. 그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한다면은 본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누가 되든 간에 그런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 관심은 본선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다들 고민하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화 경선을 말씀하신 거는 이번에 이제 4강전에서 최종 후보와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낙연 대표가 속한 새미래민주당이 전병헌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벌써 한 2주 됐나요? 국민의힘과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낙연 캠프 쪽에서. 예, 아니, 전병헌 대표가 네? 전병헌 대표가. 당 대표가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마음을 뭐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은 할 용의가 있다. 빨리 그러니까 빅텐트와의 연대를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한덕수 대행까지 참여하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이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 결심은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네. 정황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쪽으로 좀 더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심이 어려운 부분이 전 다른 것보다도 본인 정치를 한 번도 안 했지만 안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되고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려고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단일화가 잘 돼야 되고 거기다 본인이 또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어렵게 또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또 이재명 후보한테 또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누구 또 보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네. 지금 판은 기울어진 어려운 판이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고 네. 근데 일단 뛰어드는 순간에 여러 곳에서부터 공격받고 상처받고 본인은 50평생을 성공한 공직자로서 총리를 2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꿔가면서 희생시켜가면서 이 판에 내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그만한 소명이 역사적인 또는 네.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가 그걸 내 감당할 것인가 그 고민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50% 이상의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또 그 현재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또 경선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의 출마 가능성 현재 시점에서의 뭐 포함해서 관련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뭐 외신 기자하고 얘기한 것 등등을 보면 노코멘트라고 그랬던 걸 봐서는 마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누가 되느냐. 어느 경우에는 아예 그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2대2 아닌가요? 뭐 받아들이겠다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저 소위 이제 당선이 유력하니까 네.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어떤 그 변수 없이 잘 그대로 그냥 순항해 간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50% 이상을 상회하는 게 계속 나오고 할 경우에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지지율인 것 같아요. 본인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 국민의힘 보수 후보에 비해서 조금 한 몇 프로 높다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 말 자기가 그만둬야 될 시점인 5월 4일 전까지 네. 본인의 어떤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결국은 출마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요. 네. 일단은 권한 대행으로 있지만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그걸 막지 못한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법적 책임이 아니라 그건 차치하고더라도 정치 도의적 책임이. 그리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그러면 인기가 아주 높아서 지지율이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낙연 총리와 비슷하게 한덕수 총리가 아주 인기 있고 대중적으로 뭔가 선호도가 높은 총리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거꾸로 제가 보기엔 비상계엄이 없었으면 한덕수 차철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이 저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탄핵으로 물러난 정부에 3년 내내 총리를 했던 2인자를 책임이 있는 사람을 후보로 올린다?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도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50% 이상의 출마 가능성, 결국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을 좀 높게 현재 이 시점에서 보시는데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정치 외전 이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